안녕하세요, 조용상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TV 프로그램을 보면 코뿔소나 기린 같은 야생 동물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금방 걸어 다니고 또 심지어는 막 뛰어다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사람은 어떻죠? 걷고 뛰기는커녕 한참 동안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데 왜 이런 동물들보다도 훨씬 이렇게 그 환경에 적응하는데 오래 걸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기린이나 코뿔소 같은 야생동물들은 태어날 때 그 환경에 맞게 어느 정도 뇌가 세팅이 돼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 생활에 바로 금방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일 기린이 저기 추운 알래스카에서 태어난다면 어떨까요? 또 펭귄이 사하라 사막에서 태어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걷고 뛰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 대신 사하라 사막에서 태어나던 아니면 추운 알래스카에서 태어나던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적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뇌가 동물처럼 어느 정도 그 환경에 맞게 세팅돼서 태어난 게 아니라 최소한의 뇌 하드웨어만 세팅이 되고 나머지는 태어나서 그 환경에 맞게, 즉 경험 의존적인 발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예로 들자면은 우리가 휴대전화를 처음에 사면은 아주 기본적인 앱만 깔려 있고 나머지는 저마다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앱을 깔게 되는 거죠. 사람도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뇌현실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뇌현실은 타고난 뇌 하드웨어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타고난 뇌 하드웨어, 이 뇌 하드웨어를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태교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100세 시대에 어떤 뇌를 타고나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예민한 그리고 어두운 우울한 뇌를 갖고 태어나게 된다면 사는 동안에 참 힘들겠죠. 반면에 웬만한 스트레스는 끄떡없고 또 힘든 일이 생겨도 금방 거기서 잘 회복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을 가진 뇌를 갖고 태어난다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후자에 해당되는 뇌 하드웨어를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뇌 기반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태교를 해야 할지 그 구체적인 바로 어렵지 않게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교하면 흔히 아이에게 뱃속의 아기를 위해서 뭔가 좀 특별한 걸 해주려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국립국어대사전에 나온 태교의 정의만 봐도 아이를 뵌 여자가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언행을 삼가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이를 뵌 여자, 즉 태교를 행하는 사람은 엄마 혼자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중심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 국립국어대사전에 나온 이 정의는 이미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아기 중심이 아니라 바로 부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태교 기간도 임신 기간뿐만이 아니라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 그리고 출산 후 24개월까지 또 엄마 아빠의 감정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이와 더불어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뇌 기반 태교의 정의는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 엄마 아빠의 감정 건강 그리고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기울이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작은 환경에 나를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하게 되면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이런 모든 감정들은 낱낱이 신경화학 물질들을 통해서 아기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기간 동안 엄마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하고 불안하게 되면 아기가 있는 자궁 환경은 아기의 뇌 발달에 아주 유해한 환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기는 태어났을 때 엄마 자궁 환경이 그랬듯이 이 세상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무서운 곳이라고 뇌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뇌는 그 환경에 맞게 스트레스 상황, 우울한 상황에 맞게 뇌 하드웨어가 바뀌어진 채 장착돼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자라서 조그만 스트레스에도 아주 과민한 반응을 하게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스트레스 시스템이 과도하게 예민하게 장착돼서 태어나게 됩니다. 또 아기가 태어난 후에는 엄마와 아기는 소통을 합니다.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아기는 온몸을 써서 눈짓, 손짓, 발짓, 목소리, 온몸을 엄마에게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엄마는 감정이 편안할 때 기가 막히게 본능적으로 아기가 보낸 신호를 다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그대로 흉내내 주기도 하고 엄마 역시 무언에 온몸을 써서 아기에게 아기와 감정 교류를 하게 되는 거죠. 노래도 불러주고 또 말도 걸어주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마와의 감정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지 아기의 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정서적, 감정적인 부위의 뇌가 정상적으로 잘 발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기의 소통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되는 사회적인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잘 돼야지만 아기는 정상적인 이 감정 부위가 제대로 발달을 하고 사람들과의 이 교류, 사회성도 같이 발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엄마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우울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는데 엄마는 이 신호를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기는 내가 보내는 신호를 엄마가 알아차리고 나에게 피드백을 줄 때 편안함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신경회로들이 제대로 잘 발달을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불안해서 잘 못 알아차리면 아기는 내가 신호를 보내는데 엄마에게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 아기의 뇌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아기의 신경회로들은 이 부위가 제대로 잘 발달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자라서 사회성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를 한쪽 눈을 봉합을 하고 몇 주 후에 이 실밥을 풀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 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실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급속도로 빠르게 뇌가 발달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시각적인 자극이 완전히 차단이 됐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리 문제가 없었지만 이 뇌의 시각 중추가 제대로 발달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성인 다 자란 이 고양이를 대상으로 동일한 실험을 했을 때는 몇 주에 실밥 풀었을 때 시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뇌 발달을 위한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시기는 임신 기간뿐만이 아니라 출생 후 24개월까지 우리 뇌의 약 70% 정도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뇌 하드웨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지를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퇴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의 뇌는 주로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되는 시기고요. 그리고 출생 후 24개월 동안에는 이렇게 이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 즉 신경회로가 형성이 되는 시기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빨리 이 신경세포들이 생기냐면요. 분당 약 25만 개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신경세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겨난 신경세포와 신경세포의 이 연결, 이 시냅스는 출생 후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 최고조에 달하는데요. 그 수가 자그마치 1000조나 됩니다. 너무나 큰 숫자라서 잘 안 나눠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초에 한 개의 시냅스를 센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 1000조 개의 시냅스를 다 세려면 자그마치 3000만 년이나 걸리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알아봤죠. 그래서 스트레스란 거는 다시 반복해 드리자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뇌가 위협으로 느끼는 것들은 전부 스트레스로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스트레스 시스템이 있는데 두 번째 시스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원래 이 시스템은 뱀이 나를 물려고 공격했을 때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평소보다 큰 힘을 쓰게 해주는 이런 우리를 보호해주는 메커니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맹수의 습격 같은 신체적인 물리적인 위협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뇌는 뱀이 물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실제의 위협, 그리고 뭐 대출금 갚아야 되고 또 사람 간의 관계, 또 직장에 가서 보고서 써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가상의 위협을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위협 상황에서도 이 똑같이 스트레스 시스템이 가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아기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임신 기간 동안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게 되면은 아주 많은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태아에게 가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 뇌하괴를 만들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보면은 저체중, 조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체중이라고 하면 2.5kg 미만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제 클리닉에 뭐 우울증이나 불안 이런 걸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2.5kg 미만의 저체중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ADHD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폐증, 주요 우울 장애, 공황 장애 이런 신경정신 질환의 위험을 많이 높입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아기 방도 좀 예쁘게 꾸미고 또 좋은 동네로 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으로 가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또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기간에 이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인식은 못하지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은 임신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은 아이가 자폐증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들이 요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사뿐만 아니라 뭔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런 신경정신 질환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도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 당뇨,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은 비단 본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엄마가 임신기간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우울하게 되면은 아이 역시 자라서 각종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것에
생길 위험이 높아지는데 심지어는 이게 금방 바로 안 나타나고 50대가 돼서야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가끔씩 보면 그 아기들이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고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를 만났는데 식사하면서 이 후배가 저한테 형, 나 얼마 전에 이혼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니? 했더니 항상 아기를 돌보는 아내를 위해서 하루 반차를 내고 이 후배가 아기를 봤답니다. 근데 아내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지나지 않아서 아기가 울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달래고 놀이터도 데려가 보고 안아도 보고 흔들어도 보고 분유도 먹여보고 아무리 해도 아기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3시간이 넘었는데도 계속해서 울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후배가 이성을 잃고 아기를 소파에 집어 던졌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경기해서 엄청 더 크게 울고 마침 또 그때 제 후배의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서 3주를 밥은 차려줬지만 눈도 안 만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둘 다 굉장히 성격도 둥글둥글하고 한데 어디서 누구 닮아서 이렇게 요란한 아기가 태어난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제주 씨가 임신 기간 동안에 좀 스트레스 많이 좀 높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마침 직장을 옮겨서 임신 기간 내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심하게 울고 하는 것들은 그 엄마 아빠 탓이 아닙니다. 영아산통이라고 하는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임신 기간 중에 엄마의 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새로운 태교에 있어서 엄마 아빠의 감정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아까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2021년자 이 신문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임신,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자해를 생각해 보는 사람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이 시기는 이혼율이 아주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언뜻 생각하면 아기가 생기는 정말 축복할 만한 정말 행복한 시기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시기에 자해를 생각할 만큼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실제로 이혼까지 이어질까요? 그 이유는 이 시기가 이 결혼 생활 전 주기를 통해서 가장 부부관계의 질이 떨어지는 취약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기가 없을 때까지는 나와 배우자, 즉 부부관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가 이제는 아기가 생김으로써 부모가 되는, 즉 새로운 관계에 정립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 시기인 거죠. 근데 육아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일 아닌 것,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기 전에는 별일 아니었던 일도 그게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증폭이 돼서 부부간의 큰 문제로 또 불화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육아 스트레스 관련해서 제가 참 많이 듣는 얘기가 제 아기는 나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태어난 것 같아요. 또 어떤 엄마는 내가 악마를 낳은 것 같아요. 이런 엄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아 스트레스는 사실은 뭔가 아기가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뭐 대단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 매일매일 아기 돌보면 생기는 이런 사소한 일들 자체가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자, 임신을 하기로 계획을 했으면은 그때부터 부부간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갈등이라든지 오해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임신하기 전에 친밀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임신, 출산 시기 거기다 육아 스트레스까지 맞물리게 되면은 그 전에 있던 사소한 갈등거리가
아주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태교 기간을 임신 기간이 아니라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라고 말씀드린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신 출산 기간 동안에 모든 관심은 엄마에게 쏠려 있죠. 그리고 뱃속에 아기에게 쏠려 있죠. 그래서 남편은 내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아도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도 힘들어요 했다가는 아마 식구들한테 등짝 스매싱을 당하기 십상일 겁니다. 사실 남편도 이 시기에 신체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변화도 겪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도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여성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아기 울음소리에 더 잘 반응하고 거기에 동정심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주위에서 보면은 아내가 임신했는데 남편이 입덧을 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배가 많이 나와서 허리띠를 구멍 2개 뚫었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거 역시 전형적인 남편이 겪는 신체 변화인데 이걸 쿠베이드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시기에 남편은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내가 아내를 위해서 뭔가 도와주고 뭔가 일을 해주고 싶지만 정작 어떤 일을 뭘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릅니다. 즉 자기 역할의 모호성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학술 논문에서는 이 시기 남편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는 이 논문 제목을 쓴 그런 연구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자, 문제는 남편이 이렇게 내가 뭘 해줄지 또 여기서 오는 고립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게 아기에게도 영향을 고스란히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아내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부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아기와의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애착 관계 역시 더 질이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부부는 경제 공동체이지만 감정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감정 관리를 잘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고 하더라도 내 배우자가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높게 되면은 이 스트레스는 그대로 나에게도 전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스트레스 관리를 하고 감정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또 서로 감정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이 취약한 결혼 시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넘길 수가 있고요. 또 이 아내는 내가 건강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또 이 분만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이런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불안,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이런 불안도 거의 한 3배 정도 줄여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이는 아이의 뇌 발달에도 아주 큰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마, 아빠, 이 부부 중심의 태교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는 이 신경회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모든 감정, 생각들이 그대로 신경화학 물질들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평상시보다 이 두 번째 스트레스 시스템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평상시보다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태반에는 아기를 보호해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보다 늘어난 코르티솔이 들어와도 이 보호 효소가 이 코르티솔을 다 대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아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 우울에 시달리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양의 코르티솔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보호 효소는 더 이상 보호 기능을 잃습니다. 그러면 이 굉장히 많은 양의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아기의 뇌에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성인의 뇌는 이렇게 많은 코르티솔이 들어오면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가동을 합니다. 근데 아기의 뇌에는 아직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고스란히 스트레스 호르몬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아기의 뇌에 하드웨어가 바뀌어서 스트레스에 아주 예민한 뇌 하드웨어를 장착하고 태어날 위험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 뇌 기반 스트레스, 새로운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기 중심의 태교가 아니라 엄마 아빠 중심. 그래서 태교 기간은 임신부터가 아니라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 출생 후 24개월까지, 그리고 엄마 아빠의 건강한 감정, 그리고 친밀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태교 굉장히 많이 주의해서 하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수학 문제를 풀면 아기가 머리가 좋아진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 제일 극혐 과목이 수학이었는데 매일 2시간씩 이 수학의 정석 다시 갖다 놓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뜨개질을 하면은 이게 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아기가 또 머리가 명석해진다고 해서 하기도 싫은데 그 정말 지루한데 벌 서는 기분으로 뜨개질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게 과연 바람직한 태교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강조드렸듯이 엄마가 감정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즐겁지 않은 태교는 아기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태교를 해야 될까요? 자, 이 태교 역시 2가지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엄마 아빠의 감정 건강, 즉 스트레스를 낮추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2번째는 부부관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부관계를 더 친밀하게 해줄 수 있는 이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주는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태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태교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오르죠? 다 음악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래서 태교 기간에 아마 그 태교 음악 안 듣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에 네이처 학술지에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들으면 아기가 머리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돼서 그 당시 전 세계에 모차르트 아주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효과라는 이름의 뭐 음반부터 시작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근데 후속 연구에서 역시 네이처지에 게재됐었는데 그 연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태교 음악 하면 클래식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인구의 약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아기에게 좋다 그래서 억지로 클래식을 듣는 거, 이거 역시 오히려 엄마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클래식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소에 내가 좋아하던 음악, 그냥 내가 좋아하고 들어서 기분 좋고 편안함을 느끼는 음악은 장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구에 따르면 다른 음악 장르들은 다 좋지만 이 테크노 음악이라든지 헤비메탈 음악, 또 지나치게 자극적인 가사가 있는 음악, 이런 음악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음악만 피해 주시면은 어떤 음악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힐링 효과를 더 높여주는, 즉 이 태교에 더 좋은 음악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음악이냐면요,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우리 심박수하고 비슷한 빠르게 음악, 즉 분당 한 60에서 80비트의 음악, 그러니까 좀 잔잔하고 느리고 그리고 멜로디가 예쁜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음악이
특히 이 태교 음악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태교 음악을 보통은 아기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기는 한 24주, 25주 정도가 돼야지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전에는 아무리 음악 틀어줘봤자 아기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청각이 발달하고 나서는 물론 아기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은 더욱 중요하게는 엄마, 아빠가 이 음악을 들음으로써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 그게 태교 음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태교 음악은 아기를 위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위한 겁니다. 또 어느 정도 크기로 듣느냐 이것도 영향을 주는데요. 우리가 분위기 좋은 카페나 레스토랑 갔을 때 배경음악으로 나오는 음악, 그 정도 소리면은 그 정도 소리가 가장 좋습니다. 또 하루 중 어느 때 이 음악을 듣느냐도 이 스트레스 완화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루 중에 가장 효과가 클 때는 늦은 오후, 그러니까 해지는 무렵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녁, 밤까지 그 시기가 하루 중에서 가장 힐링 효과가 큰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음악을 들으셔도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때가 가장 힐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때는 꼭 음악을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태교 방법은 뭐냐면 부부가 함께 음악을 듣는 겁니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었는데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혼자 음악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하고 음악을 같이 듣게 했습니다. 그 음악을 다 듣고 난 후에 어떤 그룹에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낮아졌는지 그 수치를 비교해 봤더니 놀랍게도 전혀 모르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누군가 다른 사람과 음악을 들었더니 힐링 효과가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옥시토신이라는 우리가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출산할 때 또 모유 수유할 때도 관련되는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이 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누군가 같이 있을 때 함께 음악을 들을 때 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퇴근하고 나서 부부가 함께 음악을 듣는 습관은 스트레스 낮추고 또 부부간의 친밀도도 높여주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옥시토신은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도를 높여준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스트레스 축의 가동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 이 우리 태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스트레스도 낮추고 또 부부간의 친밀도도 높여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프로젝트는 부부가 함께 자장가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음악을 듣는 것도 물론 힐링 효과가 큽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보다 면역력도 더 높아집니다. 주로 우리 점막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 면역 물질이 노래를 부를 때 더 많이 분비가 돼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이 임신 출산 시기 또 이 육아 스트레스에 지쳤을 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그냥 캠퍼스 걷게 하고 또 다른 그룹은 발을 맞춰서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봤더니 발을 맞춰서 걸은 그룹에서만 그 관계가 더 돈독해졌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음악을 함께 들을 때도 옥시토신이 분비되지만 우리가 뭔가 동시에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즉 싱크로된 행동을 할 때 옥시토신이 뇌에서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젓기, 또 합창. 우리가 노래를 함께 부르면은 똑같이 입모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똑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태교에서 저는 반드시 꼭 해주시기를 아주 강추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게 되면은
애착 관계도 높아지고, 아까 제가 영화산통 말씀드렸죠. 아기가 막 우는 것들도. 근데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자장가를 부르고 노래를 불렀더니 아기가 우는 횟수가 더 많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래를 부르든지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그 중에서도 효과가 굉장히 큰 게 바로 자장가를 부르는 겁니다. 왜 하필 자장가를 부르지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자, 자장가는 아까 제가 우리 휴식 시 우리 뇌 심박과 비슷한 빠르게 음악이 좋다고 말씀드렸죠. 자장가들은 다 이런 비슷한 비트를 갖고 있고 또 단순한 리듬의 곡이 좋습니다. 또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한 이런 음악으로 자장가가 함께 노래를 부르기는 아주 최적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장가를 화면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아주 단순한 멜로디의 곡이기 때문에 자막 보시고서 가사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노래해 보시면은 아마 두 분이 함께 노래 부르신다면은 노래 부르고 나서 좀 편안함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장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별빛에 목욕하고 달빛으로 감싼 너 구름 이불 덮고서 어여쁜 눈 속에 별 친구들 행복한 꿈나라 함께 가주네. 잘 자라 너의 꿈속에 소중한 행복의 보석 간직하려. 은하수 다리 건너 별무리를 지나온 너를 위해 기도해. 간직한 엄마의 소원 행복한 너의 꿈 이루어지기를. 잘 자라 아가야 너의 꿈
자, 세 번째 태교 방법은 음악을 들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마사지를 통해서 옥시토신 분비도 많이 촉진을 시켜서 부부간의 친밀도도 높이고요. 또 이제 다음번 음악 강의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음악이 주는 힐링 효과도 누리면서 그래서 일석이조, 사실 일석삼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주 이 태교 방법이 남편을 위해서도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마사지는 남편이 아내한테 주는데 왜 남편한테 줄까요? 자, 제가 아까 이 시기에 남편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역할의 모호성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고립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남편이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즉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뭔가 역할이 있다는 거에서 오는 안정감, 편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임신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를 실험실에서 일부러 유발하고 이 마사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는지 연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인위적으로 스트레스 유발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암살을 하는 거. 이러면 예외 없이 스트레스가 확 올라갑니다. 심장도 막 빨리빨리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기 전에 첫 번째 그룹은 임신한 여성 혼자 남편 없이 있었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남편이 말로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남편이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세 번째 그룹,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준 그룹에서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낮춰졌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함께 노래를 부르는 거, 그리고 이 마사지 음악 들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마사지 해주는 거, 이거는 듣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려면 우리가 뭔가 그동안 안 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을 안 한다든지 이거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이틀 사흘 하시다가 그만두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내가 집안에서 잘 다니는 동선마다 곳곳마다 포스트잇 붙여놓으시고서 저녁 먹고 자장가 부르기 아니면은 음악 들으면서 마사지 해주기 이렇게 곳곳에 포스트잇 붙여놓으시고서 예를 들어 뭐 월수금은 마사지 해주고 화목은 함께 자장가 부르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깜짝 놀랄 만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사지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보통 한 번 할 때 한 최소 20분 정도는 해주는 게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천천히 편안하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마사지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좀 긴 포옹 최소한 20초 이상 오랫동안 안아주시고 그래서 포옹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아주 좋은 태교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도 꼭 실천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단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가 함께 하면은 스트레스도 낮추고 부부간의 사이도 좋아지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직 임신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자녀가 이미 다 큰 경우라도 부부가 자주자주 이 두 가지 방법을 하실수록 더 편안해지고 더 즐거워지고 또 부부간의 사이도 더 좋아지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방법은 가능하면 아침 이른 시간에 해가 떴을 때 햇빛을 받으면서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발을 맞춰서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한 연구에 따르면은 이 실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루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조량 전체 중에서 받는 햇빛이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햇빛이 생각보다 우리 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햇빛은 비타민 D도 합성을 하죠. 또 엔돌핀을 나오게 해서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이 임신 출산 시기에는 잠을, 또 특히 임신 시기에는 몸도 불편하고 그래서 잠을 충분히 푹 잘 자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이른 시간에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가 없어도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출근 만약에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사흘 정도라도 차를 집에 두시고 지하철이나 버스 뭐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 정도를 꼭 손을 잡고 발을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그 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스탠포드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죠. 꼭 발을 맞춰서 걸어주시면 부부 모두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평소에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하철역까지 집에서 한 20분 조금 안 걸리는데요. 제 아내와 아침에 손을 잡고 발을 맞춰서 항상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계속 해봤더니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혼자 제가 걸을 때도 옆에 누가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사람하고 발을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꼭 아침에 걸을 때 아니라도 부부가 함께 걸을 때는 항상 발을 맞춰서 걸으시면 옥시토신의 혜택,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새로운 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뇌현실이 아주 중요하고 이 뇌현실은 우리가 타고난 뇌 하드웨어와 그동안 살아온 경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신의 영역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성격, 품성, 이런 것들은 인간이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기의 뇌 설계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말씀드린 거 정리를 하자면은, 자, 태교란 것은 임신을 계획한 순간부터 출생 후 24개월까지 엄마 아빠의 편안한 감정, 그리고 친밀하고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온 가족이 기울이는 노력,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태교는 엄마 아빠의 감정 건강, 그리고 부부 간의 친밀한 관계, 이 두 개가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4가지의 태교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부가 함께 음악을 듣는 것. 두 번째는 부부가 함께 자장가를 부르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음악을 들으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서 부부가 손을 잡고 발을 맞춰서 걷는 것. 이 4가지를 꼭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평생 사용할 아주 탄탄하고 좋은 뇌를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